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북한 경제 붕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북한이 곧 무너질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상외로 잘 버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겉으로는 굳건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균열이 보인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곧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 빗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퍼즐을 함께 풀어보기 위해 북한 경제 전문 분석가이신 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은 20년 넘게 북한 경제를 연구해 오셨고 특히 장마당 경제와 비공식 경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초대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북한 경제의 실체를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북한 경제는 단순히 붕괴나 버팀으로 나눌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 구조를 차근차근 심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기본 프레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 경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국가의 경제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크게 4가지 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식 GDP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년 북한 GDP를 추산하는데 이건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제 경제 규모는 그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더 크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주민 주도의 사경제가 체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은 국가 배급에 의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장마당, 즉 시장이 급속도로 확산됐죠. 지금 북한에는 공식, 비공식 합쳐서 400개가 넘는 시장이 있습니다. 주민 생계의 70%가 이 시장에서 나옵니다. 이건 공식 GDP에는 거의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입니다. 그럼 국가는 뭘 하고 있나요? 국제 제재로 인해 국가 차원의 합법적 외화 수입은 거의 막혔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물, 섬유를 모두 막았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북한이 연간 30억 달러 정도의 무역을 했다면 2020년대 들어서는 10억 달러도 안 됩니다. 특히 코로나 봉쇄 기간에는 3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장마당, 밀수, 해외노동, 무기수출 같은 비공식 경제가 국가의 핵심 생존축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정상 국가가 아니라 범죄 조직처럼 운영되는 국가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매년 암호화폐 해킹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30억 달러 이상을 해킹으로 확보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식 경제는 거의 작동 안 하고 주민은 장마당으로 살고 국가는 불법 수단으로 외화를 버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구적 비정상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30년째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30년이면 거의 한 세대가 이렇게 살아온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북한의 30대 이하는 배급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시장은 당연한 생활 공간입니다. 이게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가 붕괴인지 버팀인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경제가 이미 사실상 붕괴했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붕괴로는 크게 3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시정화로 인한 국가 통제력 약화. 둘째, 코로나 봉쇄로 인한 무역 붕괴. 셋째, 산업 인프라의 고질적 낙후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화가 왜 붕괴의 근거가 되나요? 오히려 경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화는 국가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의미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국영기업 가동률은 30% 미만입니다. 공장이 멈춰 있고 노동자들은 출근해도 일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장마당에서 장세를 하거나 개인 부업으로 먹고 삽니다. 국영기업이 거의 안 돌아간다는 건가요? 네, 평양의 몇몇 전략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연간 2천억 킬로와트 시저우인데 이건 한국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인구는 2분의 1인데 전력은 30분의 1입니다. 그러니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철도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수송 인프라도 엉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붕괴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인 코로나 봉쇄는 어땠나요? 이건 정말 치명타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초까지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북중무역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2019년에 북한의 대중무역액이 28억 달러였다면 2020년에는 5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3억 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식량과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쌀 가격이 23배 뛰었고 설탕이나 식용유 같은 소비재는 45배까지 올랐습니다. 환율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는 고난의 행군 2.0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탈북자 증언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2023년부터 국경이 조금씩 열리면서 무역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무역액은 약 12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2019년의 절반 정도 회복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근거인 인프라 낙후는요? 이건 단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북한의 산업 설비는 대부분 1970, 80년대에 멈췄습니다. 기계가 낡고 부품이 없고 기술이 뒤처졌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1960, 70년대에 지은 겁니다. 효율이 30%도 안 됩니다. 현대발전소는 60% 이상인데 말이죠. 도로도 엉망입니다. 포장도로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철도는 전철화가 높지만 전력이 없어서 제대로 모동적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근거만 보면 정말 붕괴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붕괴론의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이미 붕괴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30년째 안 무너지는가? 이게 바로 다음 챕터의 주제입니다. 반대로 북한이 오히려 버티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예상보다 훨씬 잘 버티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쪽 시각의 핵심 논리는 무엇인가요? 버틴다로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주민시장 경제가 체제 유지의 완충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둘째, 국가가 외화 확보를 위해 합법, 불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시장 경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시장화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떠받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1990년대에 배급제가 무너졌을 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체제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장마당을 만들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국가는 처음에 이걸 단속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당이 없으면 주민들이 전부 죽고 그러면 체제도 끝나니까요. 그래서 국가는 시장을 묵인하고 대신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세금을 걷는다고요? 정확히는 시장 사용료라는 명목입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 합니다. 하루에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인데 북한 돈으로는 금돈입니다. 또 국가기관이 뇌물 경제를 통해 돈을 뜯어냅니다. 단속하지 말라달라고 뇌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방행정기관의 주요 수입원이 됐습니다. 그럼 국가와 시장이 공생관계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국가는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시장이 없으면 주민이 못 살고 주민이 못 살면 체제가 무너지니까요. 이걸 기생적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는 시장의 기생에서 살아남고 시장은 국가의 무기 아래 작동합니다. 두 번째 기둥인 국가의 외화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해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첫째, 암호화폐 해킹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사이버 범죄 조직을 운영합니다. 라자루스 그룹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돈을 빼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17억 달러를 해킹했습니다. 이건 북한 전체 무역액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북한은 1990년대부터 컴퓨터 인재를 집중 양성했습니다. 평양에 310호실이라는 사이버 전담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수천 명의 해커들이 일합니다. 이들은 북한 GDP의 10에서 15%를 벌어들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고 추정됩니다. 다른 외화 수입원은요? 둘째, 무기 수출입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에 무기를 밀수출합니다. 미사일 기술도 판매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대량 공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셋째, 해외 노동입니다. 유엔 제재로 공식적으로는 금주됐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여전히 노동자를 보냅니다. 이들이 받는 월급의 70에서 90%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넷째, 밀수입니다. 제재를 회피해서 석탄, 수산물을 밀수출하고 석유를 밀수입합니다. 환적, 선박 위장, 선박간 이전 같은 방법을 씁니다. 완전히 범죄 조직처럼 운영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북한은 이제 국가가 범죄 조직화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합법적 수단이 막혀도 불법적 수단으로 살아남으니까요. 그럼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나요?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외부 환경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원, 국제 제재의 허점, 사이버 범죄의 성공 여비. 이런 면수들이 하나라도 막히면 위기가 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데이터는 어떤가요? 북한은 공식 통계를 거의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로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나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북한 경제를 분석하는 건 어둠 속에서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5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빅5 지표라고 부릅니다. 첫째, 위성 사진의 야간 조도입니다. 밤에 불빛이 얼마나 켜지는지를 보면 경제활동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야간 조도는 어떤가요? 평양은 조금 밝아졌지만 지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제가 크게 나아지지도 않고 악화되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지표는 북중 교역량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발표하는 공식 데이터인데 이게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최근 흐름은요? 2019년 28억 달러, 2020년 5억 달러, 2021년 3억 달러, 2022년 9억 달러, 2023년 12억 달러. 점차 회복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셋째는 식량 가격입니다. 장마당 쌀값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재 쌀값은요? 킬로그램당 5천에서 6천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2021, 2022년에 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건 식량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의미입니다. 넷째는 외화 환율입니다. 달러당 북한 원화 환율이 얼마인지가 경제 불안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환율은요? 달러당 8,000에서 8,200원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큰 폭등이나 폭락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가 극심한 불안 상태는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다섯째는 탈북자 수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탈북자가 늘어납니다. 최근 탈북자 추세는요? 코로나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가 급감했습니다. 2019년에 연간 1,000명 이상이었다면 2020년, 2022년에는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부터 다시 조금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5가지 지표를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활력도 없는 상태. 즉, 최악은 지났지만 좋아지지도 않는 저강도 정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민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북한 주민의 생존 구조는 3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장마당 경제. 둘째, 식량 자급 시스템. 셋째, 가족, 친척, 네트워크 기반 생존 전략입니다. 먼저 장마당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계의 70%가 시장에서 나옵니다. 국가 배급은 평양의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장마당에선 뭘 팔고 사나요? 거의 모든 걸 팔고 삽니다. 식량, 옷, 신발, 전자제품, 약, 화장품, 심지어 중국산 스마트폰까지 팔립니다. 흥미로운 건 서비스업도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발소, 음식점, 컴퓨터 수리, 개인과외, 심지어는 돈놀이, 사채업까지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크게 4가지 방식입니다. 첫째, 장사입니다. 도매상에게서 물건을 사서 장마당에서 팔거나 중국에서 미림 수입한 물건을 파는 겁니다. 둘째, 개인 부업입니다.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거나 옷을 만들어 팔거나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셋째, 뇌물로 직장을 빼먹는 겁니다.
국영기업 노동자들은 출근하지 않고 장사를 하면서 간부에게 뇌물을 줘 출근한 것처럼 처리합니다. 이걸 83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넷째는 외화벌이입니다. 해외 친척이 보내주는 송금이나 중국 무역상과 연결된 일을 하는 겁니다. 식량 자급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북한 주민들은 텃밭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집 뒤편이나 산 비탈에 작은 밭을 일궈서 감자, 옥수수, 채소를 기릅니다. 이게 식량의 30-40%를 차지합니다. 또 떼기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림을 불법으로 개간해서 경작하는 겁니다. 국가는 이걸 단속하지만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계속합니다. 북한 산림이 민둥산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정말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이네요? 그렇습니다. 도시 주민은 조금 다르지만 농촌이나 중소도시 주민들은 반농반상 생활을 합니다. 반은 농사짓고 반은 장사하는 거죠. 세 번째 생존 메커니즘은 네트워크입니다. 북한에서는 연줄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연줄이요? 네. 가족, 친척, 동창, 직장 동료 이런 인간관계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물건을 밀수입하려면 국경지역 간부와 연줄이 있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려면 도매상과 연줄이 있어야 하고 병원에 가려면 의사와 연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연줄 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연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장 취약계층입니다. 고아, 노인, 장애인, 연줄 없는 외지인, 이들은 정말 어렵게 삽니다. 북한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평양의 부유층은 아파트 한 채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반면 농촌의 최하층은 하루 1달러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주민이 경제를 끌고 간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정확합니다. 경제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국가가 주체였다면 지금은 주민이 주체입니다. 이게 북한 경제의 가장 큰 구조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북한 정교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북한 경제는 이렇게 어렵지만 정권은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전부터 곧 붕괴한다는 예측이 계속 나왔지만 빗나갔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경제가 아니라 정치, 군사, 지정학을 봐야 합니다. 북한 정권 유지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 군, 당이 삼각체제로 주민을 감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인민반, 5호 담당제, 상어 감시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북한에서는 집집마다 인민반장이 있고 5가곡씩 묶어서 서로 감시합니다. 누가 밤에 어디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모든 게 보고됩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거나 외부 정보를 접했다는 게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전국민 감시 디지털화를 추진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넣고 CCTV를 주요 도시에 설치하고 휴대전화도 감청합니다. 특히 평양은 거의 전역이 CCTV로 덮여 있습니다. 또 그룹바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USB나 SD카드에 외부 컨텐츠가 있는지 검열하는 단속반입니다. 정기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자기기를 검사합니다. 그럼 주민들이 방발하지 않나요? 그게 두 번째 기둥입니다. 핵, 미사일 개발로 국제정세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생존의 보금이라고 부릅니다. 핵이 있어야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드리고 정권이 보장된다는 논리입니다. 주민들도 이 논리를 받아들이나요? 일정 부분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라크, 리비아 사례를 북한이 적극 선전합니다. 사담 후세인과 카다피는 핵을 포기해서 죽었다. 우리는 핵을 가져서 살아남았다는 논리입니다. 또 북한은 경제가 어려운 건 미국과 유엔 제재 때문이라고 선전합니다.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외부 적대 세력 때문이라는 거죠. 이 프레임이 상당히 먹힙니다. 세 번째 기둥은 뭔가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완전한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정학적 이유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입니다. 만약
북한이 무너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최소한의 지원을 합니다. 식량, 에너지, 생필품을 보내서 완전 붕괴를 막습니다. 중국은 얼마나 지원하나요? 정확한 규모는 비밀이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5억에서 1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합니다. 직접 원조도 있고 무역 대금을 깎아주거나 차원을 탕감해주는 식의 간접 지원도 있습니다. 특히 석유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매년 50만 톤에서 100만 톤의 석유를 북한에 공급합니다. 유엔 제재로는 연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지만 중국은 이걸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이 지원을 끊으면 북한이 무너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 붕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준 때도 중국 지원 없이 버텼으니까요. 다만 중국이 지원을 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니까요. 정리하자면 경제 논리만으로는 정권 붕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치, 군사, 지정학이 경제를 덮어버립니다. 이게 북한이 특수한 이유입니다. 보통 나라는 경제가 나빠지면 정권이 바뀝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가 나빠져도 정권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통제 시스템, 핵무기, 중국의 지원이란 삼각구조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향후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경제 5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 전망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와 구조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A, 저강도 유지, 시나리오 B, 제재 완화 협상, 시나리오 C, 심각한 내부 압력.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는 현재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경제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저성장 정체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 경우 북한은 군사력 강화에 계속 집중합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합니다. 주민들은 장마당 경제로 근근히 버티고 국가는 사이버 범죄와 무기 수출로 외화를 확보합니다. 이 구조가 5년 더 갑니다.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약 50%로 봅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B는요? 시나리오 B는 북한이 경제 한계에 부딪혀 미국과 제한적 협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은 포기 못하지만 핵 프로그램 동결은 가능하다며 협상 테이블에 나옵니다. 그 대가로 유엔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거죠. 만약 이게 성사되면 북중 무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관광 경제 특구 같은 제한적 개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시나리오 아닌가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협상이 또 결렬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처럼 말이죠.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약 30%를 봅니다. 시나리오 C는요? 시나리오 C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식량, 환율, 무역이 동시에 흔들리며 내부 압력이 심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갑자기 대북 지원을 줄이거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면서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마당 물가가 폭등하고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며 지방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권 붕괴까지 갈 수 있나요? 즉각적인 붕괴는 아니지만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약 20%로 봅니다.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현실적으로는 A와 B의 혼합형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저강도 유지 상태가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북한이 제한적 협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김정은도 압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경제는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핵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핵은 유지하되 경제는 조금이라도 살리자는 전략을 모색할 겁니다.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장기 대치를 전제로 한 안보 태세 유지. 둘째,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 준비. 셋째,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한 대응 계획.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한 게 현명합니다. 통일은요? 5년 안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 마련됩니다.